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있는 철학 아카데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동방명주에서 지식 해설자, 지혜 전달자, 은진미륵으로 돌아온 유은진입니다. 오늘은 20세기에 벌어진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 인종학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노사이드,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유전자 또는 인종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게노스, 제노스라는 단어와 죽인다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치드, 사이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몰살 또는 인종학살이라는 뜻이 됩니다. 게놈 프로젝트 또는 지놈 프로젝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게놈 또는 지놈은 유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전자 조작 생물, GMO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genetically, 유전적으로, 그리고 modified, 변형된 organism, 유기체, 생물. 여기서 G도 유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제노스도 유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균을 의미하는 피톤치드 들어보셨죠? 여기서 치드가 죽이다죠. 자살을 의미하는 영어 suicide에서도 사이드, 죽이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제노사이드, 유전자 몰살, 인종학살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인종학살, 유전자 몰살, 제노사이드, 이 무서운 일은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에서 빈번하게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벌어진 제노사이드는 국가 간의 영토 확장 전쟁, 민족의 대이동에 의한 영토 점령 전쟁, 그리고 종교 전쟁 등으로 인해서 벌어졌는데요. 20세기에 벌어진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 인종학살은 거의 대부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학살을 왜 제노사이드, 유전자 몰살, 인종학살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사회주의 왜 가난한가 편에서 살펴봤듯이 중산층 이상 고급 기술, 고급 지식 전문가들만 골라서 죽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 가족들까지 싹 몰살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업가들과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적인 금융 지식을 가진 금융가들과 그 가족들을 전부 처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쪽으로 발달한 유전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유전자 몰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 무섭고도 끔찍한 제노사이드, 대량 인종학살, 유전자 몰살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노사이드, 러시아입니다. 스탈린은 레닌 사후의 권력을 잡고 여기서 한 가지 요양 중에 있던 레닌이 스탈린이 잔인한 걸 알아채고 스탈린한테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자 스탈린이 그걸 알아채고 레닌을 암살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레닌이랑 트로츠키랑 스탈린의 권력 투쟁에 대한 스토리도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이건 다음 러시아 혁명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스탈린은 권력을 잡은 뒤에 1929년부터 1939년까지 11년 동안 2천만 명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체제를 개편한답시고 나대다가 1,000만 명을 굶겨 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3,000명이 아닙니다.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서 죽게 만들거나 만약에 살아남게 되더라도 그 추운 고통 속에서 살게 되도록 만든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공산당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다 죽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연, 농사, 공업, 산업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싹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류 역사를 배우지 않고 고급 지식과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여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가난한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 혁명 강의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라고요. 공산주의 체제 하의 대량 학살, Mass Killings under Communist Regimes 라고 영문 위키에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스테판 코토이스의 공산주의 블랙리스트라는 책에서는 러시아 공산당이 죽인 수가 2천만 명이라고 나오고요.
벤자민 발렌티노의 20세기 대량 학살에서는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매튜 화이트의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100가지 사건에서는 2000만 명을 죽였다고 나오고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은 700만에서 6950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제노사이드는 독일. 여러분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행된 나치의 유태인 학살 사건입니다. 그때 나치가 죽인 유태인 수가 600여만 명이라고 해요. 당시 유럽에 거주하던 유태인 수가 1100여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 살던 유태인을 절반 이상이나 죽인 거예요. 전체주의 독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잠깐 그 전체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짚고 넘어갈게요. 전체주의란 개인을 무시하고 전체를 위주로 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개인의 목숨, 개인의 재산,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모든 것은 언제든 무시당하고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라면 국가가 개인에게 그 어떤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나치라는 이름 있죠. 이거는 히틀러가 이끌었던 독일 정당 이름입니다. 독일어로요. 나치오날 주치알리스티셰 도이체 아르바이터 파르타이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나치오날 국가, 조치알리스티셰 사회주의, 도이체 독일, 아르바이터 노동자, 파르타이 정당.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정당을 줄여서 나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세요. 히틀러가 사회주의자였던 겁니다. 히틀러가 처음 입당한 당은 독일 노동자당이었고요. 1919년 9월에 입당했다고 해요. 나중에 히틀러가 이 당을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꾼 거고요. 근데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치는 반공주의를 내걸고 민족사회주의를 주장해요. 민족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정치 이데올로기 강의할 때 사회주의를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오늘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제노사이드, 인종학살, 유전자 몰살이 주제니까요. 세 번째 제노사이드는 중국입니다. 문화대혁명. 이 사건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벌어졌던 모택동.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키운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지주, 지식인,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님 등 누군가가 적이다 라고 외치면 모두가 몰려가서 죽창으로, 낫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죠. 이들을 홍위병이라고 했는데요. 왜 홍위병인지 아십니까? 모택동에 어록이 적혀있는 책 표지가 붉은색이었대요. 얘네들이 읽은 책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나라 주사파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홍위병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100만 명이었답니다. 이 1100만 명이요. 중국 각지에서 몰려다니면서요. 그냥 다 죽인 겁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적이다 하면 그냥 다 죽인 거에 가서요. 묻지마 살인이죠, 이런 건. 그래서인지 중국에서는 각 나라에 이 기간 동안 죽은 사람의 수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네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백과사전에는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사망자 수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이트를 찾아보았습니다. 뉴욕타임즈 다음 기사를 보면 50만 명에서 800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문화대혁명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갔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봉건 잔재를 없애야 혁명이 완수된다고 믿은 청소년들이 문화라는 분야에서 대혁명을 일으킨다고 죽창을 들고 일어선 겁니다. 결과는 자기 부모들까지 자기 손으로 죽였고요. 이들 중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죄의식 속에서 속죄하면서 아프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신의 부모까지 죽이게 만드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테판 코토이스의 공산주의 블랙리스트 책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죽인 수가 6,500만 명이라고 하고요. 벤자민 발렌티노의 20세기 대량 학살에서는 1000만 명에서 4,60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매튜 화이트의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100가지 사건에서는 4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고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에서는 2,900만에서 7,886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러시아, 중국 엄청납니다. 네 번째 제노사이드를 행한 나라 베트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마도 국내에서는 공산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혁명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학자가 좀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추론을 좀 해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 위키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키백과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의 대량 학살, 영어로는 Massacres under Communist Regimes를 쳐보시면 나와요. 스테판 코토이스의 책에서는 베트남 공산당이 죽인 수가 100만 명이라고 나오고요. 벤자민 발렌티노의 책에서는 8만에서 20만 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매튜 화이트의 책에서는 36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나오고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은 100만 명에서 167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요. 보트피플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당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작은 배를 타고 베트남에서 도망친 겁니다. 바다에서 살아남을 가능성 거의 없지만 베트남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아예 없었죠. 이 보트피플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다낭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산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니까 목숨 부지하려고 살 가능성이 희박한 바다로 탈출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인자하고 검소한 호아저씨, 베트남에서는 호찌민을 그렇게 부른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런데 그 인자하고 검소한 호아저씨가 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에 북베트남을 지배하죠. 그러고 나서 1955년부터 1957년까지 토지개혁이라는 명목하에 몇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80만이 넘는 사람들이 남베트남으로 넘어왔고요. 이래도 인자하고 검소한 호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5번째 제노사이드는 캄보디아입니다. 이 캄보디아 제노사이드에는 중국 공산당과 베트남 공산당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다음에 기회를 봐서 인도차이나 전쟁에 대한 강의에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크메르 루즈 공산당 정권의 잔악성과 무식함, 살육 현장의 끔찍함이 잘 나와 있지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 동안 크메르 루즈 공산당을 이끌던 폴 포트라는 인물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노동자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지식인과 부유층 200여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킬링필드입니다. 당시 캄보디아의 인구가 800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메르 루즈 공산당이 캄보디아의 인구 4분의 1을 학살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스탈린은 공화국가를 만든다고 1000만여 명도 넘는 농민들을 굶겨 죽게 했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요, 농민천국을 구현한답시고 농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강제로 이주시켜서 집단 농장에 강제 수용시켰습니다. 농사는 아무나 짓나요? 도시민들을 데려다 놓고 가둬놓고 농사 지어라 이러면 농사가 지어지는 거냐고요. 세상에. 농사일을 이렇게 쉽게 보고 무시하는 이런 무식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별일을 다 벌인 겁니다. 그리고 크메르 루즈 정권 또한 권력을 잡은 폴포트가 같이 활동하던 동지들을 모두 처형시켰습니다.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버린 겁니다. 4년 동안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고 자기와 함께 싸운 동지들도 다 죽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은 마치 무슨 피해 서약서라도 쓴 듯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 똑같네요. 20세기에 벌어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제노사이드, 유전자 몰살, 대량 인종 학살을 캄보디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산국가에서 제노사이드, 대량 인종 학살이 있었습니다. 몽골,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폴란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유고슬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독 등 소비에트 연방국가, 그리고 에티오피아, 콩고, 남예멘, 소말리아, 라오스, 쿠바 등등 이런 공산국가에서 학살된 숫자가 몇만에서 몇백만 이상이 됩니다. 이 중에는 집계에도 나와 있지 않은 수도 제법 많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는 사회주의 공산국가들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는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대량으로 인종학살, 유전자 몰살 사건이 일어난 연도 순서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뒤에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죽인 사람들 수가 무려 1억 명이 넘습니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스테판 코토이스의 공산주의 블랙리스트라는 책을 보세요. 1억 명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이
군인 1천만, 민간인 2천만 명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은 군인, 민간인 모두 합쳐서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이 된다고 해요. 공산당이 학살한 사람의 숫자가 두 번의 이 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수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토록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죽이고 재산을 약탈할 수 있는 걸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죽여도 되는, 죽여야 할 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강의 사회주의 국가 왜 가난한가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될 테니 앞에 강의를 다시 보고 오세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의 적이라고 규정을 지은 사람들, 부르주아를 없애야 평등한 세상, 민주적인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를 죽여야 할 적으로 보고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 유전자물살, 대량 인종학살을 살펴보겠습니다. 45년 해방 이전인 8월 9일에 소련군이 주둔한 후부터 북한에서는 조선의원군을 주축으로 한 북한인민군이 김일성의 명령을 받아 처형한 사람들이 대략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두고 독재자니 살인마니 공격하는 이들과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같은 정당들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시민단체들과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수많은 인민을 학살하고 재산을 약탈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독재자니 살인마니 그 비슷한 단어를 써서라도 단 한마디 언급조차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 100만, 북한 200만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처형당한 사람들 300만 명, 이 모두를 합하면 600만이 넘죠. 이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 김일성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런데도 이들은 왜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김일성 북한 공산당이 저지른 제노사이드, 유전자 몰살, 인종학살의 숫자를 안 믿는 그리고 못 믿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객관적이라 여겨지는 외국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린 위키백과의 자료인데요. 공산주의 블랙리스트에서는 북한 공산당이 죽인 수가 200만 명이라고 나오고요. 20세기 대량 학살에서는 40만에서 150만 명.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100가지 사건에서는 북한 김일성 공산당 정부가 300만 명을 죽였다고 나오고요.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은 160만에서 350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신은 이렇게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할까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처형을 당한 1억이 넘는 이 불행한 사망자들의 영혼은 이 살인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할까요? 우리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자신과 함께 싸운 동지들까지 죽인 이 살인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사람을 거리낌 없이 죽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 살인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납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